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마디와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이 약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은 다시 100만 종의 곤충류, 10만 2천 종의 거미류, 4만 7천 종의 갑각류에 지뢰와 같은 다지류로 나뉘며, 곤충의 경우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종류까지 포함한다면 총 3천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로 따지면 곤충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레! 빨리 치워줘! 야, 나도 징그러워!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지나가는 작은 곤충만 봐도 불쾌하고 비위생적인 해충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곤충을 해충으로 지칭하는데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은 빈대, 모기같이 흡혈을 통해 질병을 옮기거나 동나방, 말벌 등의 유독성 독충이 해당되고요. 간접적으로는 바퀴벌레와 같은 가주성 곤충들, 또 농작물을 갉아먹어 우리 생활에 해를 입히는 곤충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 자연 속에서 곤충은 그저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일 뿐이죠. 해충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매개충이 모기와 같은 흡혈성 곤충이죠. 그런데 최근 모기 못지않게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해충이 있는데요. 바로 살인진드기입니다. 살인진드기 피해 환자가 3년 새 9배나 급증했으며 2017년 5월 고사리를 뜯은 뒤 자택에서 쓰러진 여성이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소에 잘 달라붙는 작은 진드기라는 뜻의 작은 소 참진드기. 원래 이 진드기 자체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해가 되진 않지만 일부 SFTS 바이러스를 지닌 개체가 사람을 물면서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자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경우 발열, 구토 등과 함께 백혈구와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일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소 참진드기 외에도 산림 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뭉뚝 참진드기 등 4종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단 피를 빨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보통 육안으로, 눈으로도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여같이 보통 사람들이 야외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또 일을 하실 때 풀밭에 눕거나 앉거나 산행하실 경우에 이제 이런 참진드기로부터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피부가 노출되면 기어 올라가서 이제 달라붙어 갖고 이제 흡혈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달라붙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이나 또는 장화나 그 달라붙지 않는 천의 그 종류의 옷을 꼭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상한 음식, 보균자의 대변 등을 옮겨 다니며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충, 파리입니다. 파리 중에는 음식이 아닌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먹고 사는 흡혈성 파리도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며 1cm 내외의 작은 몸집을 가진 채채파리인데요. 트리파노소마라는 편모충이 숙주인 채채파리에 기생하고 있다가 파리가 피를 빠는 동안 몸속으로 옮겨가 병을 일으키는 거죠. 감염되면 중추신경계가 망가져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다 끝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흰개미 크로스! 하나하나의 개체는 보잘것없지만 집단으로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곤충. 흰개미는 이름 때문에 개미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단지 하얗고 조그만 것이 개미처럼 무리지어서 다닌다 하여 흰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사실 파키과에서 분류된 곤충입니다.
한마디로 바퀴벌레와 사촌지간이란 거죠. 먹이 또한 일반 개미와는 달리 나무 등의 식물성만 먹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서는 죽은 나무를 분해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익충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인간 생활에 접근하면 목조주택과 가구를 손상하는 골칫덩어리 해충이 됩니다.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속부터 갉아먹기 때문에 흰개미가 발견되었다면 이미 피해가 확산된 경우가 다반사. 건축물뿐만 아니라 고문서와 서적까지 마구잡이로 먹어치운다고 하는군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곤충들을 무작정 없앨 수도, 그렇다고 그냥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 많은 곤충들이 인간 생활에 더 이상 해충이 아닌 동반충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몸무게 2.5mg, 공중으로의 이륙 시간 1000분의 1초, 정확한 추적, 그리고 착지. 우리나라에는 50여 종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중 도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와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등이 국내에 서식하는 대표종이죠. 그리고 아주 적은 수가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순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전파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기온이 높을수록 성장과 번식 속도가 빨라져 산란 후 알에서 유충이 되기까지 단 3일,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고요. 한 숟가락의 물만 있어도 알을 낳을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죠. 해질 무렵이면 온 동네를 요란하게 누비며 모기약을 뿌려대던 소독차. 예나 지금이나 모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자 질병을 일으키는 공포의 해충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 다시금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흰 연기를 뿜는 소독차는 사라졌지만 좀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빛으로 모기를 직접 유인하는 유문 등을 설치하는 중인데요. 야행성 곤충이 좋아하는 파장대에 푸른 빛을 미끼로 모기의 출현과 개체수를 검색합니다. 모기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문 등에 채집된 모기의 종류와 밀도를 관측하여 방제 시기나 밀집 장소를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유문 등은 모기 외에도 나방이나 날벌레까지 모인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직접 모기수를 세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출력이 오래 걸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어디지? 여기? 저기? 아하, 저기군. 좋아, 출동. 이게 뭐야? 유문 등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 걸려든 모기. 정화조, 하천, 주택가 등 모기의 주요 서식지에 설치하여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장치가 모기를 어떻게 유인한 걸까요? 예, 보시는 것이 모기를 유인하는 유인제로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통이 되겠습니다. 모기를 유인한 미끼는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약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이 숨 쉴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여 날아드는 모기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죠. 이 뒤쪽에서 나온 그 이산화탄소가 이 여기 구멍에서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쭉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기가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서 유인이 됩니다. 그럼 유인된 모기는
이 안에 그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에 의해서 강력하게 빨아 당기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로 유인된 모기가 통 속의 망에 갇히면 적외선 센서가 포획물의 크기를 감지해 10에서 70까지의 범위 내로 측정되면 모기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계측된 모기 수는 통신망을 통해 연구소로 전송되고 지역별 모기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보건소 모기방제팀에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는 모기 취약 지역을 파악해 어느 지역에 방제를 실시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는 매해 2천여 명이 모기를 통한 전염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WHO에서는 모기가 매년 전 세계 72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 1위로 밝혀졌는데요. 2위인 사람보다 살상 능력이 큰 그야말로 무자비한 킬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모기는 그저 귀찮고 질병을 옮기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백해무익한 곤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모기를 몰살시키기 위해 모기 유전자 변형으로 종족 번식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 사이에선 모기 멸종과 지구 생태계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3,500종의 모기 중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10가지에 불과해요. 모기를 멸종시키면 모기의 포식자는 먹이를 잃게 되고 식물들은 꽃가루 매개자를 잃게 되죠. 생태계가 교란될 거예요. 생태계가 입은 타격은 다른 생물에 의해 충분히 복구될 수 있어요. 모기를 멸종시키는 것이 인류에게 안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1억 년을 살아온 모기. 인간에 의해 멸종을 맞은 비운의 곤충이 될 것인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영원히 혈전을 치를 것인지 살생과 희생과 공생의 사이에서 인류와 모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작은 킬러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향하는 한 남자. 제작진을 맞아줄 또 다른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보이는 건 여러 개의 작은 플라스틱뿐. 그런데 플라스틱 안에서 무언가가 득실거립니다. 오 마이 갓!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잠시 삼가주세요. 여기도 저기도 그야말로 바퀴벌레 천지. 어우, 어서 와. 우리가 더위를 날려줄게.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게 공포 영화보다 더 오싹해지는 기분. 잡아. 내 몸이 있는 건데. 빛의 속도로 흩어지는 바퀴들. 으아, 우리 PD의 절규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바퀴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박사님들과의 때 아닌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디가? 어디 갔지? 나 찾아봐라.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퀴 중 몸집이 가장 큰 이질바퀴. 자극을 감지하면 순간 방향을 틀어 최대 시속 250km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 TV에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바퀴들 때문에 급기야 맨손으로 포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 녀석들 어디 생김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퀴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바로 이 길다란 더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퀴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눈이 아닌 더듬이로 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변을 감지하고요. 종족들끼리 의사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곤충으로 봐서도 굉장히 잘생긴 편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생긴 편에 든다고요? 네. 다리도 길고 더듬이도 늘씬하니 긴 생머리 같은 느낌? 바퀴벌레는 야외에 서식하는 녀석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천 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문제를 삼는 바퀴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주성 바퀴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독일바퀴, 집바퀴, 이질바퀴, 그리고 먹바퀴까지 총 4종류가 있고요. 이들 중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종이 독일바퀴입니다. 날개는 발달되어 있지만 날지 못하고 성충이 되면 일주일 안에 교미를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퀴 암컷은 죽을 때 자신의 알을 퍼뜨리면서 죽는다. 성충을 박멸해도 계속해서 집안에 바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뭐 맞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난협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알이 이제 뭐 수십 개 들어있는 그 자손을 남기면은 자기는 죽더라도 그 자손이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난협을 떼놓고 이제 죽으면 자기는 뭐 죽더라도 그 안에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주머니 안에 이렇게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자기 자손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 좀 일반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그걸 떨어뜨려 놓고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해요. 가르자. 버리는 바퀴의 정도로. 난협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며 또 어딘가로 이동하는 박사님. 이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금 같이 가시죠. 아, 예. 이거 저희가 바퀴를 화학적 그 물질이나 그런 걸 쓰지 않고 그 마취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산화탄소 탱크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워낙 그 활동성이 높은 곤충이기 때문에 아이, 왜 이렇게 나른하지? 아이. 자, 레드 선. 꼬리 끝을 잡아당기자 쏙 빠지는 알집. 알집 하나당 30에서 40개의 알이 들어있고 부화 직전 알집을 분리하면 24시간 안에 유충으로 부화하는데요. 암컷이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 부화 직전이 아니더라도 반사적으로 몸의 근육을 이용해 알집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일본 바퀴 또는 집바퀴라고 불리는 일본 토착종입니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고요. 다른 바퀴에 비해 얌전한 편에 속하죠. 집바퀴의 특징은 다른 종에 비해 암수의 형태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녀석의 성별은? 전 여자랍니다. 수컷은 외투를 입은 것처럼 긴 날개가 몸체를 완전히 덮고 있지만 암컷은 몸통이 통통하고 날개가 짧아 복부의 반 정도만 덮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무슨 목적으로 남들은 다 못 죽여서 한달인 바퀴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바퀴의 배설물이나 부스러기가 일으키는 알레르기 단백질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서인데요. 본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같은 보건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도 하죠. 또한 살충제를 개발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이제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거나 이런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물리고 그렇다도 좀 귀찮다 하더라도 득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거를 일률적으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게 없앤다기보다는 일정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톡 쏘는 과학. 사이다. 톡톡씨, 왜 그렇게 신이 났어요? 아, 저 기차 타고 여행 가거든요. 아, 너무 설레서 전날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기차 여행이라면 당연히 그거 준비했죠? 그거? 아, 맞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역시 기차 여행엔 달걀과 사이다죠. 아, 근데 기차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금방 삶아지겠죠?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고 물을 팔팔 끓여서 달걀을 넣고 좀만 기다리면 어? 아, 전 달걀을 삶았는데 달걀이 다 깨져버렸어요. 톡톡씨가 삶은 달걀이 다 깨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왜 깨지지? 저도 항상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끓여서. 너무 오래 삶아서? 안에서 열이 올라와서. 못 삶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상한 달걀을 사서 끓이신 것 같은데. 아, 뭐 어차피 깨서 먹을 건데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걀도 깜짝 놀라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은 달걀 돌리도. 톡톡씨, 삶기 전에는 멀쩡하던 달걀이 왜 깨졌을까요? 글쎄요, 혹시 불량품? 아니에요. 달걀이 깨진 이유는 바로 이 팔팔 끓는 물 때문이라고요. 달걀을 삶을 때 뜨거운 물에 삶는 건 당연하지만 왜 톡톡씨의 달걀은 와장창 깨져버린 걸까요? 달걀이 깨지는 이유는 보일-샤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의 윗부분에는 공기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체들이 들어있는데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달걀의 경우에는 공기집의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삶은 물에 달걀을 바로 넣게 되면은 노른자와 흰자가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되고, 이때 달걀의 내구력보다 공기집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계란은 깨지게 됩니다. 달걀이 깨진 이유, 바로 보일-샤르의 법칙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일의 법칙을 알아볼까요? 유리관 속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가림막을 유리관에 넣고 꾹 눌러주면 저리 비켜! 자꾸 부딪히지 말라고! 기체 분자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며 유리관 속 압력은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